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혹시 며칠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냐? 모모 씨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지금 선생님을 고소했다. 그래서 한번 경찰서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막 기억을 되돌릴 거예요. 내가 과연 경찰에 출석할 만큼의 무슨 일을 했나? 그래서 생각해보니 한 일주일 전쯤에 그 모모 씨와 가볍게 언쟁을 벌인 기억이 나요. 술자리에서. 근데 둘 다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경찰서에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정이 흘러가는 거냐 굉장히 무서워져요. 오늘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언제까지 출석을 해주실 수 있냐라는 연락을 받으면 네, 알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려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당일에 이거를 복사할 수도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혹시 증거 자료 같은 걸 냈다. 예를 들면은 폭행으로 맞은 사진, CCTV에 찍혀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냈다라고 하면 이런 자료들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더라, 이 정도만 그 당일에 열람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얘기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설명을 해야겠죠. 혹은 상대방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때린 거다 하는 전후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경찰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저히 혼자서는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 혹은 혼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동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동석을 해서 경찰서에 출석을 한다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대신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게 좀 조율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의견서 혹은 내가 직접 작성해가는 의견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같이 가져가도 좋습니다. 예를테면 나 역시 상대방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자료들도 함께 가져가면 좋습니다.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잘 받고 나면 경찰서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양자가 서로 간에 한 대씩 치고받고 한 사건이다, 혹은 이거를 폭행으로까지 서로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끝내시죠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경찰서 단계에서 바로 종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폭행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면 표시를 해주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 사건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 이런 식의 더 폭행보다 큰 사건이 됐다던가, 혹은 폭행을 할 당시에 흉기를 휴대했다 라고 해서 특수폭행이 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도 역시 대응 방법은 비슷합니다. 변호인이 작성해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또 나 역시 스스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좀 부족한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해옵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동석해달라, 나 검찰청에 혼자 가는 거 너무 무섭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이전에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기도 하고 양자 사이에 좀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혹은 충분히 반성이 됐고 양자 간에 뭐 합의금을 주고받았다. 합의가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똑같은 일을 벌일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특별한 죄책을 부과하지 않고 종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처분을 보통 기소유예라고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내려야 한다. 혹은 이건 좀 과한 죄이기 때문에 뭐 실형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깁니다. 이거를 기소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기소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판을 받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이렇게 고소장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즉 누군가가 나를 너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고소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 경우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